기껏 죽 때문에 전화했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저는 죽 같은 거 만들 줄도 몰라요. 아버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 일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난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내가 순간 깜박한 모양이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서 네가 좀 와서 죽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연락했다. 아니, 아버님, 기껏 죽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죽집들이 몇 개나 나오는데 그걸 못 하신다는 말이세요? 이렇게 통화할 기운으로 저 같으면 죽집에 전화를 했겠어요. 순간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번엔 제가 시켜 드릴 테니 다음번부터는 직접 연락해서 드세요. 알으셨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봉수 씨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준혁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이수희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냥하고 쾌활해 보였다. 어두운 구석이 없어서 좋았다. 또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았다. 자기 주장이 좀 심한 듯 해. 완벽한 신부감은 아니더라도 준혁에게 잘 어울리는 색시라고 생각했다. 사귀진 1년여 되어 간단다. 어머, 아버님. 집에 계시면서도 세련되게 옷을 입으셨네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 좋게 봐주니 고마워. 저는 구식 아빠들은 별로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진부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수희는 말이 좀 많은 편이었다. 쉴 새 없이 조잘되는 때 나중에는 혼이 빠질 지경이었다. 하긴 투자지간에 워낙 말이 없는 집안이었으니 오죽하겠는가.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 보이고 사람 사는 온기가 퍼지는 듯했다. 준혁과 김씨 둘이 있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침묵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을 뛰어넘을 다른 얘기거리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김씨와 준혁은 특별히 말할 게 없으면 일부러 함께 있을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수희가 나타나 집안 공기를 바꿔놓으니 당연히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이다. 준혁도 아버지가 덩달아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솥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이왕 소개한 김에 결혼 얘기까지 주워 담고야 말았다. 김 씨는 아직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다소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그의 수희가 고무적인 한마디를 한다. 아버님,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은 약식으로 하고, 폐물도 간단한 반지로 하고, 그 외에 혼수들은 없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실속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당사자가 말해주니까 애비된 입장에선 더없이 고마운 것이었다. 니들 마음이 그렇다면 뭐가 어렵겠냐. 양가 부모님 인사부터 하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소형 아파트라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죠? 옆에 있는 준혁이 난감했는지 수희의 말을 끊는다. 수희, 벌써 그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래. 오늘 인사하고 오늘 집 얘기하는 게 너무 나간 것 같아. 준혁 씨.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다 까놓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그걸 쉬쉬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김 씨는 당혹스런 물음에 대해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래, 내 집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양가에서 조금씩 부담을 나눠 하면 되겠다. 그런데 아버님, 저희 집 사정이 지금 좋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결혼 후에 사정이 닿는 대로 금액을 맞춰준다는 입장입니다. 아버님이 양해하실 거죠? 글쎄, 우리도 넉넉지 못하니
일단 생각 좀 해보자구나. 좋은 방안이 생기겠지. 준혁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결혼 문제를 매듭지은 격이 되었다. 며칠 후 양가 부모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수희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다. 그쪽에서도 얘들 말에 적극 공감한다는 것이었다. 준혁 아버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최근 저희 집안에 일이 생겨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 수희 결혼 때 집값을 보태줄 형편이 안 돼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수희의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김 씨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렇게는 안 되니 서로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하면 혼사가 진행될 수 없질 않나.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김 씨가 독박으로 사줘야 한다고 귀결되고 말았다. 뭐라 대꾸조차 못하고 아파트를 책임지게 되었다. 바깥사돈이 거기에 한마디 덧붙였다. 사돈께서 통이 크신 분 같아 시원해 좋습니다. 모름지기 손이 커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놓고 칭찬까지 하는데 새삼 뭘 말하고 말고 할 게 있겠나. 더불어 수희가 마지막으로 못을 쳐박았다. 아버님, 최고예요.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은혜 결코 잊지 않고요. 김 씨는 정신이 멍했다. 밤새도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오만 가지 궁리를 했건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냥 사돈 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상견례가 끝나게 되었다. 만약 집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그래도 아마 달라질 건 없을 듯 했다. 애지중지하는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뭐가 아깝겠나. 막상 얘들 집을 장만해 주려니 막막했다. 할 수 없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시세보다 약간 낮게 내놓아 다행히 금세 거래가 되었다. 퇴직금 일부를 더해서 소형 아파트를 사주고 김 씨는 전세로 나갔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준혁이 부부가 찾아왔다. 저 때문에 아버지 전세로 살게 해서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갚아드릴게요. 됐다. 나 혼자 사는 거 전세면 어떠냐? 월세면 어떠냐? 그러면서 김 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중에 네가 갚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하겠냐? 준혁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웃는다. 그런 마음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란다. 그런데 한편으로 김 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준혁이 호랩이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희한테 눌려 살다 보면 애비를 영영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준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희의 치맛자락을 못 벗어날 것만 같았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통화하는 일도 번거롭거나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자로 하라고? 그야 뭐 어려울 건 아니다만. 부탁드려요. 아버님은 신식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지요. 벌써 수희는 며느리 같지 않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만 같았다. 당돌한 구석이 많은 며느리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준혁은 수희의 성격이 활달하고 직선적이어서 자칫 오해를 많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수희 옆에 있을 때면 신경이 곤두서곤했다. 수희의 발끈하는 성격 때문에 준혁은 많이 난감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수희의 말뜻을 상대에게 설명해주는 일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준혁이 수희에게 맞춰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관계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어느 날 준혁의 장모가 찾아왔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었다. 자네 집에선 추석 명절을 쐰다고 했지? 네,
단촐하게 차례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죽은 귀신한테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나 보네. 전통이다 보니 이런 젊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런 구태스런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고쳐나가야지. 언제까지 귀신한테 절을 하고 살 텐가. 저도 장모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딴 말 필요 없고, 자네는 추석을 쇠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나는 수희 데리고 여행이나 갔다 올 거네. 네, 수의도요? 어디로 여행을 가신다는 건지. 응, 미리 준비해놨어. 제주도에 가보려고 그래. 제사를 해야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할 거야? 제주도에 가려면 지금이라도 예약을 알아보게. 자리가 남는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지.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서.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 드릴게. 함께 갔다 오자고. 아닙니다. 제가 통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추석 전날 제주도로 출발을 했다. 한편 김 씨는 작년처럼 차례상을 간단히 차리기로 하고 장을 봤다. 골목시장에서 다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조금씩만 사서 올리기로 했는데도 손이 많이 갔다. 큰 상 하나에 가득 찼다. 준혁 부부가 하루 먼저 와서 같이 준비하면 더 알차게 차릴 수 있을 건데 아직 연락도 없다. 비록 시장 음식으로 차린다 해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움직여 저녁 무렵 어느 정도 상을 마무리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밥만 새로 하면 되게끔 준비를 마쳤다. 이런 날일수록 아내가 정말 그리워진다.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혼자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다. 때마침 준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해서요. 그래. 할 수 없지. 그럼 수희는 언제 오냐? 그게 수희는 몸이 많이 안 좋아 친정에 가 있어요. 뭐,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뭘 잘못 먹었냐? 혹시 애가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몸살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내 혼자 차례상 차려야겠구나.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 씨는 맥이 확 풀렸다. 기껏 음식 마련해 놓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니 허망했다. 갑자기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다. 김 씨야말로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았다. 추석을 쇠고 김 씨는 심한 몸살로 3일 동안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했다. 식은 땀이 나고 열이 쳐올라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를 자신도 모르게 냈다. 연휴라 병원에도 못 갔다. 누가 옆에라도 있으면 식사라도 챙겨줬을 텐데 혼자 있다 보니 식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늙어서 끼니를 몇 차례 굶는 건 체력을 고갈시키는 일이다. 자칫 생명에까지 위협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김 씨가 정신을 좀 차렸을 때는 신체가 몹시 허약해져 있었다. 그런 몸 상태에서 추석 음식이 그대로 남았기에 준혁이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찌러찔 현기증이 났다. 택시기사는 김 씨의 얼굴이 온통 식은 땀 투성이에 눈동자가 뒤집히듯 보이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잠이 들었다가 김 씨가 깨어났을 때는 준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내가 무리를 했나 보다. 된통 걸렸다. 이런 몸살은 생전 처음이구나. 준혁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몸이 안 좋으면 차례상을 차리지 말지. 그걸 꼭 해야만 했어요. 그럼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변고가 난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수희가 들어왔다. 응급실을
환자로 북적거렸다. 연유 병의원들이 쉬다 보니 응급으로 더 몰린 것 같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괜찮다. 내가 하던 일이니 내가 해야지. 니들은 그냥 옆에서 한두 가지 도와만 줘도 된다. 그런데 아버님, 우리도 이젠 제사 같은 거 그만하면 안 되나요? 명절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시대예요. 구태스럽게 요즘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어요. 나 죽으면 그때는 내 제사 안 지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은 할 수밖에 없다. 내 평생 해온 일을 다 죽을 때 가까워서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아버님, 준혁이 수희를 제지했다. 김 씨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다. 니들 가봐라. 나 혼자 있고 싶구나. 수희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혁의 옆구리를 꿰차고 일어나 나갔다. 애비에 대한 걱정들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 얼른 내보낸 김 씨다. 다시 잠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김 씨는 속으로 이대로 영원히 잠이 들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다. 퇴원 후 김 씨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었다. 식사라도 챙겨 먹어야 했는데 혼자서는 밥맛도 안 나고 먹을 생각이 안 들어 몸이 다시 쇠약해져 갔다. 퇴원 후 몸조리를 잘 했었다면 후유증이 덜했을 것이다. 너무 소홀히 대처해서 더 큰 병으로 키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남은 체력이 소진돼 거동이 불편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누구 하나 손잡아 줄 사람이 없었다. 밥상 한 번 차려줄 자식이 없었다. 김 씨는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큰 변고를 치를 것만 같았다. 하는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신호 한참 갔을 때 수희는 전화를 받았다. 아니 아버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까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 일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난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내가 순간 깜박한 모양이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서 네가 좀 와서 죽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연락했다. 아니, 아버님. 기껏 죽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죽집들이 몇 개나 나오는데 그걸 못 하신다는 말이세요? 이렇게 통화할 기운으로 저 같으면 죽집에 전화를 했겠어요. 순간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기껏 죽 때문에 전화했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저는 죽 같은 거 만들 줄도 몰라요. 이번엔 제가 시켜 드릴 테니 다음번부터는 직접 연락해서 드세요. 알으셨지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매정한 며느리였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눈물이 베개짚을 적시는데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짐스러워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버티라는 말인가. 김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구한 팔자를 탓했다. 1시간 후 죽이 배달되어 왔다. 그러나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먹으려고 죽통을 열었는데 그대로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비위가 확 상해버렸다. 전복죽이었다. 김 씨는 비위가 약해 전복죽을 못 먹는다. 이래저래 먹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김 씨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김 씨는 며칠 동안 병치레를 하느라고 몸이 많이 상해 있었다. 얼굴은 볼살이 푹 꺼져버리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눈은 벌겋게 발적돼 흐릿하게 보였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거들 때마다 힘겨운 소리가 났다. 그래도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마음을 다졌다. 간신히 일어나 미음을 만들어 마셨다. 그렇게 스스로 힘으로 다시 살아난 김 씨는 병원에
가 영양제 링거를 맞았다. 김 씨가 집안 박혀 앓는 동안 준혁이 부부로부터는 전화 한 번 없었다. 김 씨는 그게 몹시 괘씸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죽으면 송장된 지 한 달, 아니 몇 개월도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며 집 사달라고 하더니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식의 무례함에 치가 떨렸다. 그러나 막상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김 씨가 체력을 회복해 가는 중에 고향에서 육촌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형님, 여기 과수원 있는 쪽으로 리조트가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팔라고 여기저기 난리들을 치는데 어떡할래요? 나는 뭐 아무래도 좋아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다. 그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귓전으로 듣고는 잊어버렸다. 사실 몸이 아직 완전히 정상적이지 못해 듣고 말하는 게 자유롭지 못했다. 누구들처럼 맛집이라는 곳도 몇 군데 다녀보기도 했다. 입맛이 돌고 그래서일까 건강이 뚜렷이 회복되는 게 보였다. 먼저 김 씨는 이부자리부터 사그리 세탁했다. 호랩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싫었다. 그리고 등산 장비를 챙겨 산으로 갔다. 정상에는 못 가고 중턱에서 멈췄다. 나무 숲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생기가 일어나는 듯 기분이 가뿐해졌다. 그때 다시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동생은 술을 한잔 했는지 다소 횡설수설했다. 아니, 한번 내려와 보시라니까요. 부동산들도 직접 만나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야 이대로 과실 농사 짓는 게 좋겠지만 과수원이 다 없어진다는데 뭔 상관도 없지요. 그래, 내 한번 내려가 봄새. 동생이 관리 잘해줘 고맙고. 김 씨가 물려받은 고향 땅은 다 팔아 내 집 마련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수원이었다. 소출도 안 나와 육촌 동생이 사용하도록 냅두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래도 매년 2번씩을 찾아보고 했었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 땅에 무슨 조화가 내렸는지 개발 특혜가 붙었단다. 그래봐야 돈 몇 푼 늘어나나 싶었다. 아내가 살았을 때는 그 과수원을 화훼농장으로 바꿔보겠다는 말도 나오긴 했다. 아내가 꽃에 관심이 많아 늘 꽃밭 만드는 걸 소원이라 했었다. 김 씨는 나를 받아 고향에 내려가 보았다. 어릴 친구들이 서너 명 살고 있었지만 태반이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말이 고향이지 이젠 외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하루는 준혁이 연락이 왔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주고 잘 지내고 있냐? 네, 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급히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렇게 많은 돈이라면 내가 당장 쓰고 있는 돈 이외에는 없는데. 아버지, 생활비는 제가 매달 드릴 테니 당장 급해서 그러니 보내주세요. 5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4천만 원을 보내주마.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출금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생활비를 보내줄 낌새가 없었다. 답답해진 김 씨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다.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하는 수 없어 수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다. 내가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준혁이는 연락이 안 되는구나. 하루가 다 가도 연락이 없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다. 갈수록 애비를 대하는 자세가 무례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누구보다 김 씨가 다급해졌다. 좀 있으면 공과금부터 관리비까지 돈이 당장 필요했다. 저녁 퇴근 무렵에 맞춰 김 씨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다.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 싸우는 소리 같아 자신도 모르게 멈췄다. 그래서 오빠 혼자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이번엔 잘 될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노인네가 나한테 자꾸 문자를 넣지. 왜 오빠가 안 받아? 자기 아버지 전화를.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 할까봐 그래서 그랬지. 딴소리 그만하고 2천만 원은 나한테 갖다 놔. 오빠가 혼자 다 쓸 순 없어. 나도 돈 필요하다고. 아버님한테 더 달라고 하던지 어쨌든 2천만 원은 챙겨와. 그렇지 않으면 나 엄마한테 가버릴 테니까. 두 사람은 김 씨의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식들이었다. 김 씨는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혼냈다. 주식에다 처발린 게 분명했다. 애비 생활비를 빼다가 주식에 털어먹는 자식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다. 도와주진 못해도 살아갈 생활비까지 빼앗가다니 김 씨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쟤들에게 얘기해봐야 돈 없다는 건 뻔할 테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면 또 돈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았다. 이왕 온 김에 들어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씨의 갑작스런 등장에 준혁 부부는 많이 놀랬다. 연락이 몇 번이나 온 것을 답을 하지 않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여기까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전화를 할 거라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되는 건데? 네가 제정신이니? 애비 생활비를 빼다가 주식에 털어먹는 게 온전한 정신이랄 수 있냐? 죄송해요. 2달 정도만 기다리면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을 말라니. 네가 무슨 돈으로 4천만 원을 만들어 놓을 건데? 김 씨는 울화가 치밀었다. 아들이라는 놈이 애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뭔 짓인지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 그 돈 내일까지 가져다 놔.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가라니, 제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요? 아니, 다른 집에선 아버지들이 자식들 투자금도 만들어 주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천만 원 정도도 제가 쓸 수 없다면 제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맞나요? 그것보다 아버님,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도 신혼인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무지해서 저는 실망 많이 하고 있어요. 실망을 많이 한다고. 그건 어른인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냐? 지의 비가 자식 집에 어쩌다 한번 온 것 가지고 무슨 프라이버시를 따지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니들은 가족이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런 개념이나 가지고 사냐? 아버님,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불쑥 들어오시면 다음부턴 이사를 가버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 내면 별 도리가 없어요. 아버님 사시는 방식으로 저희까지 꾸겨 넣지 마세요. 아무리 아랫사람 집이라고 막 드나드는 걸 좋아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이사를 간다고? 니들한테 집을 사준 이유가 뭐겠니? 니들끼리만 잘 살라고 사준 거냐? 아버님은 집 하나 사준 것 가지고 엄청 생색내시는데요. 요즘 남자가 집 하나 못 사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나 좀 알고 말씀하세요. 말마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의 성깔나는 목소리는 김 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파고든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허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에 더해 아들놈까지 끼어든다. 아버지, 돈은 돈이고요. 이렇게 불쑥 들어오시면 정말 사람 미친다니까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자인 수희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도 좀 체신을 지키세요. 김 씨는 아연실색했다. 아들의 말이 결국 지혜비가 한심한 인간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이러려고 저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단 말인가? 당장 생활비 걱정하는 애비한테 프라이버시나 따지는 게 과연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 왜 나한테 저런 자식이 태어났단 말인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었을까? 이 모든 게 나의 불찰이었다. 니들 탓을 하면 뭐 하겠니?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니들은 결코 용서가 안 된다. 집씨는 아들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육촌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과수원을 매매할 사람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계약을 즉시 할 것이니 내일 서울에서 미팅을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 들렸다. 부양 의무를 조건부로 증여한 자식 명의의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민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 또한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부양 의무라는 의미가 기재되어 있다면 명절 때 연락 없이 여행을 간 근거, 돈 4천만 원을 가져간 근거, 집을 사줄 때 명백히 밝힌 부양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틀 후 준혁 부부가 찾아왔다. 자신들이 너무 일방적인 생각만 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준혁이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제가 아버지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가 주식에 날려 먹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희는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버님에게 집에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은 요즘 제가 예민해져서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집에 많이 오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나간 말씀을. 니들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무례하기 그지없어.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서로 구차하게 살지 말자. 그나마 여기서 끝냈다면 전세금이라도 내줄 수는 있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걔들이 어디서 알게 된 건지 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언급한 것이었다. 아버지, 저도 다 알고 왔어요. 시골 과수원 파셨다고 보상금 나올 땅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 것은 얘기 안 해주세요. 저도 자식인데 그것도 외아들이잖아요. 그 돈은 니들과 무관한 것이다. 니들 태어나기 전에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아버지도 물려받았잖아요. 결국 그것은 저한테 왔어야 하는 땅이에요. 저는 집안의 대를 이은 외아들이고요. 아버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증여 반환 소송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보상금에서 3억 원 정도라도 주세요. 그것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정말 노력해서 아버님도 잘 모실 거예요.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물론 김 씨는 그게 반성의 의미가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르는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나. 그냥 인간 말종인 것이다. 김 씨는 단단히 각오하고 소송을 밀어붙여 승소했다. 그리고 집을 팔아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식들과 영원히 단절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식에게 그런 말을 남겼다. 나는 죽어서도
니들의 제사상은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못 받은 효도를 죽어서 받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겠냐. 그러니 완전히 나를 잊어라. 우린 이제 남남이다. 김 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